사상의 인간 중심 인식론은 근대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지난 회차에 밝힌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유물론도 근대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또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 구조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체 사상이 인식론상 좋은 재료들을 갖고도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여기에는 사회철학 방법론이 인식론을 못 따라가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실천 이론이 인식론을 배신하고 있다고까지 혹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체 사상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에 이런 평들을 듣는 것인지,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 이론과 수령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자, 그 연설한다고 해서 그 연설자가 모든 일을 다 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를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도 정말 착하게 사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체 사상의 철학적인 인식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주체 사상의 실천론이 다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체 사상이 꼭 그 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천론에 들어가면 인신론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논리적 비약이 엄청나고 경강부회에 종교주의적, 교조주의적 억지도 많이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점들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주의도 막스, 레닌 사상에 기대어 당의 우선적 지배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타도 제국주의 노선은 1930년대의 상황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구 선생이 일제에 항거하듯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스탈린 모두 주적을 유럽 제국주의의 세력에 두었음을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표적으로 히틀러, 스탈린 등은 사실상 유럽의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이 선취했던 식민지들의 대해방자로서 오는 지도자들이 아니고 역시 내심에서는 제국주의를 폐한 자리에 자신들의 왕국, 또 다른 제국을 세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악마와 싸워 이기는 대장이 또다시 악마로 군림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가 간에는 끝없는 패권주의가 도사리고 있는데 어떤 국가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고 지금도 어떤 공화정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냐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스탈린, 모택동 공산정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으면서 막스, 레닌주의로 이론무장을 하는 한편 나중엔 조선 땅에서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응용버전, 파생버전, 이단버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것인데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적 자위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었지요. 문제는 말과 달리 스스로 두 발로 선 사람이나 국가들도 다 각기 환경이 다르고 생존을 위해 갈등이 빈번히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산다 하는 이야기는 올바른 사람으로 산다 하는 용어만큼이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된 지침을 줄 수 없는 공허한 용어라는 점입니다. 결국 주체적으로 산다는 폄엄한 덩거리 남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철저히 고립되어 가는 것으로 퇴화되어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폐허와 현실의 괴리는 반제 반봉건제 혁명론으로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막스, 레닌처럼 대한제국 사회를 피식민지로 보고 경제의 형태는 반은 봉건제, 왕제 시스템으로 반은 세미자본제 또는 아주 약한 부르조아지 시스템으로 이해하면서 미래의 국가는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봉건제와 세미 부르조아를 붕괴시키면서 인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갈라지는데 남한 사회에서는 인민주의를 여러 정파들이 혼재하여 선거로 국민에게 묻자고 하는 정당, 선거 민주제를 채택한 반면 북한에서는 여러 정파 필요 없고 정당 민주주의 필요 없고 오로지 미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와 김일성 1인 수령 체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제했다는 차이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은 다당제와 정당 민주제를 하게 되면 제국주의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와 자본가들의 세상에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번 잘못 깬 단추로 공산주의 역사에서도 가장 태행적인 신종, 김씨 봉건 왕조 국가, 주체 종교 국가로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공화국이 만들어지느냐 할 때 어떠한 현실들이 먼저 작용했느냐를 살피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이 선행적으로 작동하고 명분을 후에 다시 세우는 그런 것도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는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화 운동을 본격화하던 시대였습니다. 패망한 조선 사람들에게 소련과 중국 정권은 하늘의 별처럼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청년 김일성에게 스탈린과 모택동은 하늘이었지요. 그러던 스탈린이 에베르 운동을 하던 김일성을 선택하여 북한 정권의 수반을 만들어줬을 때 그가 무비판적으로 공산당 독재주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헤아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주체사상이 에베르 노선에 충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도 6.25를 치른 이후에 국가가 다소 안정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이때부터 독자조선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북한이 북한적 공산주의라는 별종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관제학자들이 총동원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식 공산주의로 빠져들면서 이 사이비 주체교의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ML주의 어디에도 없는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 운동사의 최대 오점으로 시아의 마르크스가 알았다면 내 이런 짓 하라고 공산당 선언한 줄 아나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권력이 민중에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왕조, 봉건제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의 대중적 영향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타락으로 공산주의 운동도 결국 권력 획득의 한 수단에 불과했구나 하는 자탄이 세계 곳곳에서 돋아나왔음은 물론입니다. 애당초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 공산당 일당 독재를 선택했을 때부터 이러한 변정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 태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념을 도구로 개인 우상화에 열을 쏟고 심지어 왕조로 되돌아가는 퇴행을 보이자 공산주의 운동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부의 재분배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수정안들을 받아들인 데 반해서 공산주의 운동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인 우상화, 소통 부재, 내부 권력 다툼으로 엉뚱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경기장에는 계속 사람과 관중이 꼬이는 데 반해서 공산주의 통제 경제 경기장에는 관중이 없어 썰렁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는 그런 이러한 우상화가 우매한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점점 밝아지고 똑똑해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설 따라 삼천리풍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공산당계의 국가들은 인민들에게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편식하는 지성을 만드는 것에 정권이 사활을 걸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산화 세력은 관제 언론을 세상을 통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태행들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와 민주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필경 종교 국가 형태의 국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들은 제한된 교리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세상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종교형 국가가 되어버리면 여성들에게 히잡을 씌우고 세상에 노출되어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등 이러한 퇴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당연히 보장되는 문명사회의 추세와는 전혀 다르게 사회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정보 통제를 본격화하는 공산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을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 정권으로 부르는 이유에 이러한 정보 조작, 여론 조작, 여론 통제가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 정권 사람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